네, 경상 흑자가 2달째 이어졌지만 지난해보다 36% 줄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수출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을 향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연말에 임무 궤도로 진입한 다음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스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상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6월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학동 부회장은 고용부가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에 불참했고 최정호 회장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원했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내놨고 KT와 LG유플러스도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전히 소비자 선택권이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상품과 서비스의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었고 하반기 전망도 어둡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우선 6월에 흑자를 얼마나 냈습니까? 네, 경상수지는 6월 5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 수익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32억 2천만 달러, 36.4%나 감소했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상품 수지 흑자가 35억 9천만 달러로 1년 새 반토막이 난 영향이 컸습니다. 상품 수출은 코로나 봉쇄에 따른 중국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9.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상품 수입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원자재 영향 등으로 18.9%나 급증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년 전보다 절반가량 적자폭을 줄인 마이너스 4억 9천만 달러를, 본원소득 수지는 2억 1천만 달러 늘어난 2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봤을 때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상반기에는 24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거둬 한국은행의 예상치 21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중국,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의 전개 추이와 글로벌 공급 차질 해소 여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 등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500억 달러 흑자 달성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달로 가는 궤도에 무사히 올랐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 임무 궤도로 진입한 다음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 0, ignition. 다누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8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타고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이후 오전 8시 48분쯤 팰컨9 발사체에서 분리됐고 9시 40분쯤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 위에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져서 전력 생산을 시작하였고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 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누리는 달을 향해 약 5개월 동안의 비행에 나섭니다. 올해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뒤 같은 달 31일 임무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다누리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자원 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달 탐사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SBS 비즈 신채연입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김정현 기자와 이어서 알아봅니다. 다누리도 앞서 누리호처럼 국내 기술로만 만들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대기업 6곳, 또 중소기업 34곳이 참여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의 본체를 제작했고요. 또 이 한화가 본체의 추진 시스템을, 또 한화 시스템은 본체에 장착한 이 고해상도 카메라의 일부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네. 또 SK 브로드밴드는 다누리와 교신하는 초대형 지상 안테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다누리에 실린 6종의 과학 장비 중 감마선 분광기와 또 우주 인터넷 장치 등 5종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됐습니다. 다만 빛이 없는 달 표면의 분화구에 물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섀도캠은 미국 나사가 만들었습니다. 네. 다누리는 달에 도착한 후 이 장비들로 달 극지방에 얼음이 있는지, 또 철이나 티타늄 같은 원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달과 지구 간의 우주 인터넷 통신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또 중국도 연이어 달 탐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현행우주법상 이 달에 있는 자원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또 이 가져올 수 있는 양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달에 있는 희귀 자원들을 너도 나도 먼저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요. 네. 달에는 지구에 잘 없고 또 있는 자원마저 중국이 95% 이상 독점 보유하고 있는 히토류가 대량 매장돼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에 쓰이는 핵심 물질인데요. 또 헬륨3도 달에 100만 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헬륨3는 방사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기존 원자력 발전의 5배가 넘는 효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입니다. 다만 달에 있는 이 자원들이 우리나라 자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달 탐사에 성공하면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또 인공위성 기술 등 항공우주 산업 관련 기술 수출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발사체는 우리 기술이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인데요. 최근 발사에 성공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인 누리호는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달 궤도에 위성을 올리기에는 추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현재 누리호의 추력으로는 위성을 지구 궤도에 최대 800km까지만 올려놓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누리호를 개량한 새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고 오는 2031년에는 달 탐사 2단계인 유인 달 착륙선을 이 발사체로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둘 기대감이 생기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검찰이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우선 검찰 압수수색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판매된 규모만 약 1,500억 원에 달합니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 실패가 발생해서 2020년에 판매가 중단됐고 피해액은 1,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 증권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하나은행을 통해서 판매됐는데요. 당시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총수익 스와프 계약 체결을 한 증권사들입니다. 재작년 7월 피해자들이 하나은행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이들 증권사들이 함께 당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하나은행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펀드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사들의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 BJ 김기송입니다. 지난 6월 포스코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포스코의 사내 문화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우선 고용부가 포스코에게 부과한 과태료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사측이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부서 변경 등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와 행위자가 접촉이 상당히 오래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고용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해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부 위반 정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최고 경영진들은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네, 일단 포스코는 고용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사건이 알려진 당시 사내 문화에 대한 비판의 중심이었던 최고 경영진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어제 고용부가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에도 불참했습니다. 고용부는 포항제철소에서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성 관련 조직문화와 회사의 처리제도 관련 미흡한 부분들을 전달했는데요. 10여 명의 경영진들이 포항제철소에서 고용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고 서울에서도 일부 경영진이 영상을 통해 논의에 참석했지만 김학동 부회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의 회장인 최정우 회장도 이번 고용부의 조치 결정에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올해 초 미국 나파밸리의 대표 와이너리인 쉐이퍼 빈야드를 인수한 바 있죠. 와이너리 인수에 이어 판권도 신세계그룹이 품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됩니다. 안 그래도 비싼 와인이라서 가격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우선 일단 신세계가 들여온다면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네, 판매처는 신세계 백화점이나 고급 호텔 등 기존과 같고 이마트나 이마트 이사 등은 가격대를 고려해서 제외됐습니다. 신세계 L&B는 다음 달부터 쉐이퍼 와인의 국내 수입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용진 부회장 주도로 신세계그룹이 쉐이퍼 빈야드를 인수한 이후 판권을 확보했고 직접 수입해서 들여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힐사이드 셀렉트 등 와인 5종으로 현재 판매되는 가격대는 10만 원대 후반부터 100만 원대입니다. 가격은 일단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신세계 L&B는 가격 책정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신세계 L&B 관계자는 고환율 상황인데다 현지 가격도 많이 올라서 가격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와인업계는 최근 와인 산지에서 공급가를 최대 40%대까지 올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신세계 L&B는 신세계로 넘어와서 비싸졌다는 소비자 반응을 경계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나파밸리 패밀리 입성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 신세계그룹이 나파밸리 와인 국내 판권 확장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네, 오늘부터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새로운 5G 요금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통신사들과 논의한 끝에 나온 건데요. 정말 요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인아 기자, 이른바 중간요금제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 갈아타면 이득입니까? 네, 월 평균 11기가에서 24GB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요금제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11기가 아니면 110GB 이상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69,000원짜리 110기가 요금제를 써야 했습니다. 네. 중간요금제로 바꾸면 10,000원 줄일 수 있겠죠. 나는 데이터를 10기가도 채 안 쓴다. 이런 분들은 8GB 요금제를 쓰시면 기존 11기가 요금제보다 월 6,000원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가입자들이 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24GB에서 110GB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택사항이 여전히 없습니다. 지난 6월 기준 5G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들이 쓰는 데이터량은 월 평균 42.1GB였습니다. 네. 실제 이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죠. KT와 LG U+가 30GB의 중간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간 이상 쓰는 분들은 내려올 만한 마땅한 요금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월 50기가에서 100GB를 사용하는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약 12%였습니다. 네. 요금제를 이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위에 더 상위 구간들도 더 생기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 많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맞아서 새로운 요금제로 갈아탈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통상 휴대폰 구매하실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매달 통신요금에서 25%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 할인을 받으실 텐데요. 네.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최초 가입 요금제를 181일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 가입자는 요금제를 낮추면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확정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보다 5%, 480원 오르고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밖에서 백반이나 비빔밥, 칼국수 등을 먹는다고 쳐도 한 달에 2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여기에 통신비와 교통비, 기름값, 사교육, 그리고 미용실과 목욕탕, 세탁소를 이용하는 돈 등 고정비용만 더해도 110만 원이죠. 최저임금의 절반이 넘는 겁니다. 이미 월급에 비해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턱없이 부족하니 현실을 감안해서 더 올리자 이렇게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금 전 제가 표현한 현실에는 이 돈을 지급하기가 버거운 사람들도 다른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맞닿아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 일명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함께하는 업종들입니다. 당장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들립니다. 갈등을 해결할 방법 정말 없을까요? 국가를 전제로 하는 현대 정치 제도에서 이런 기능은 다름 아닌 국가의 몫입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을 다시 넘은 가운데 사망자가 이달 들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이 필요한데 이제부터는 PCR 검사도 예약을 할 경우 즉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우선 코로나 사망자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습니까? 예, 7월 초에 사망자 수가 한 자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 수준으로 늘어난 지난달 후반부터 늘기 시작하더니 이달 들어서 연일 두 자릿수 안팎으로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47명, 75일 만에 최고치까지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신규 확진자는 이틀 만에 10만 대를 넘어섰고 어제 78일 만에 300명을 넘었던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다시 10명 늘어나면서 320명까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요즘 PCR 검사 받기 힘들다는 어렵죠.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달부터 좀 간편해진다고 하죠? 네, 사실 뭐 당장 내일부터는 아닌데 이달 안에 좀 정부가 그렇게 간편하게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예약만 하면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제 기다리지 않고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현재 이 방식이 서울 강남구 등 2곳, 울산, 중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7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식을 이달 안에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네,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다 라게브리오 포함해서 총 106만 회분입니다. 네. 올 하반기 중에 94만 명분이 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연내까지 총 200만 회분의 이제 먹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난 1월 초에 이제 이 팍스로비드가 첫 도입된 지 벌써 7개월이나 지났지만 현재까지 갖고 있는 106만 명분에서 불과 30만 명분만 사용됐고 3분의 2가 넘는 75만 분은 재고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처방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가장 많이 확보돼서 현재 좀 처방이 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른바 병용 금기 약물이 23가지나 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일선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병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을 때 자칫 어떤 약물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병용 금기 약물 제한이 좀 비교적 적은 라게브리오로 대체하거나 주사제인 렘데시비르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최소화해달라고 각 의료기관에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병. 지난 한 해 병원을 찾은 환자만 1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병.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예전엔 치료약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치료제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의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는 의술 여기까지 왔다. 이강호 기자와 함께 골다공증의 신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은 별로 체감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골절,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실감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네. 이렇게 골절이 생겼다 하면 이미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도관절 골절이 생긴 경우에는 1년 내에 사망률이 15.6%에 달했고요.
척추골절도 5.4%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지면 사실상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워 지내면서 생기거나 움직임이 적어져서 생기는 각종 합병증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신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예전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골다공증 치료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용이 불편하기도 했거니와 효능도 제한적이라서 뼈를 실제로 자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쯤 전인 2017년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새로운 주사제의 보험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 또한 치료보다는 진행을 늦추는 약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은 2019년에 나온 신약 주사제입니다. 1년여 만에 보험 적용까지 이루어졌는데 기존 약들과는 치료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관련해서 대학병원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더 나빠지지가 않으면 그냥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조골세포를 성장시켜서 뼈를 재생을 시켜주니까 없던 뼈를 생기게 할 정도라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게 맞기는 한데 그 신약의 효과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약은 매달 한 번씩 주사를 맞아서 총 1년을 맞는 주사인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뼈 생성 효과 상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딱 1년만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치료 무기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기가 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치료제가 그렇듯이 모든 환자가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약은 아닌 셈입니다. 치료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면 예방이 중요할 텐데 예. 역시 칼슘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조금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뼈를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운동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식사로는 칼슘과 비타민 D의 필요량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은 평소 먹는 식사에서 매일 우유를 3잔에서 5잔씩은 더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운동이 가장 좋기는 한데 운동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네. 역시 대학병원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육을 키우고 관절에 부담 없는 운동으로 제일 좋은 건 수영이에요. 근데 수영은 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 하중이 걸리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뼈를 최대한 튼튼하게 해둬야 노년에 남들보다 늦게까지 골다공증 없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조언입니다.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철저하게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규제를 풀어서 2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일 발표되는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전 공급 대책이 서울 외곽 신도시에 물량을 대량 투하하는 것과 차별화됩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1년에 50만 가구씩 모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47만 호,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공공택지를 통해 14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이고 정비 사업에 통합 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합니다.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안전진단 완화안도 이번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도 관심입니다.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높여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기는 가운데 논란이 컸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나홀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서초구도 돌아설 정도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보신 대로 다음 주에 나올 공급 대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매매 상황부터 보죠. 집값 하락세 계속되고 있나요? 네,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매수 심리 모두 침체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지난달 거래 건수는 서울 전체에서 4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1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집값 역시 10주째 내리막인데요. 이 와중에 홀로 상승세를 이어왔던 서초구도 오름세를 멈췄고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영끌족 수요가 많은 강북권은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서울 25개구 전셋값이 모두 다 떨어졌는데요. 수도권 전셋값은 3년여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역시 금리 인상 여파인데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보다는 월세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와중에도 올 상반기 월세 거래 건수는 2년 전보다 46% 넘게 늘었는데요. 네. 반면 전세 거래는 줄었습니다. 앞서 다음 주에 나올 공급 대책을 살펴봤는데 시장 분위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대책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입니다. 가구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줄여준다니 재건축 시장에선 기대감이 큰데요. 들어보시죠.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방을 멈추고 다시 일부 상승하게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공급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방 압력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재건축을 제외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침체된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객 돈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의 횡령액 규모가 19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오늘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외환자금을 횡령한 대리급 직원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72% 오른 2,490.8에 마감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각각 3,736억 원, 457억 원 순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0.79% 오른 831.64에 원달러 환율은 11원 80전 내린 1,298원 3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까지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강수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국 곳곳으로 5에서 최대 5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청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속초와 울진의 낮 기온 33도, 강릉 34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은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겠고요. 다음 주부터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 소식이 전망되면서 극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